찾았어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뭐 정답률이 네, 좀 안 좋은 사람도 있지만 지금 대체적으로 정답률은 조금 좋은 편이어서 보시죠. 가보도록 할게요. 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여러분 7번 봐주세요. 다 못 푸셨어도 괜찮아요. 태연이도 마찬가지야. 7번 봐주세요. 일단 듣고 다 못 푼 사람들은 집에 가서 조금 더 풀어주시고 자, 볼게요. 이제 시를 푸실 때 지금 얘 보시면 20년 수능 문제잖아요. 그쵸? 자, 요 정도 난이도는 사실 좀 어렵진 않아요. 그쵸? 시간의 문제다.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먼저 문제를 봤을 때 정보를 주는 게 있으니까 먼저 요걸 보고 가자를 생각해 주시고 자, 칠판 한번 보세요. 자, 그러면 정보를 잡아 봅시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크게 두 부분으로 끊어서 볼 수 있습니다. 일단 고향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이용하게 시, 즉 가시에서는 뭘 말하냐면 이 고향이 척박해. 여러분 척박하다는 게 뭐냐면 어떤 느낌이에요? 강원도 같은 느낌.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거의 대부분 농사를 짓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척박하다는 건 뭐냐면 궁벽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무슨 말인데? 졸라 가난해. 이런 얘기죠. 가난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국경과 인접한 지역이고 이렇게 척박하고 궁벽하지만 언젠가 내가 돌아가야 될 근원의 공간이야. 그러면 지금은 고향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리고 그곳엔 누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야 될 곳이겠네. 괜찮으시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보시면 나를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지금 어떤 시냐면 자, 고향을 상실했어요. 나는. 그래서 어디 속에만 있어? 기억 속에만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그 기억 속의 고향이 어떤 공간이냐? 긍정의 공간이에요. 이웃들과 함께했던 삶의 터전이자 생명이 살아 숨쉬는 공간이자 평화로운 공간이었다. 이거예요. 자, 어쨌거나 둘 다 긍정의 공간이긴 하네요. 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라는 것은 다를 수 있겠지만 가족이 기다리는 곳이다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공간이고 자, 나에서는 어쨌든 이웃과 함께 있고 생명이 있고 평화롭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공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어떤 거를 먼저 보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다부터 먼저 볼게요. 자, 제목부터 보세요. 제목은 그리움이고요. 우리는 이 시가 무슨 시였죠? 고향에 대한 시니까 얘가 아마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겠구나. 아니면 고향에 남기고 온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이겠구나. 두 가지 다 가능하겠죠? 네. 고향 또는 고향에 남기고 온 가족에 대한 그리움. 자, 그 다음 갈게요. 눈이 오는가? 북쪽에. 상당 눈이 쏟아져 내리는가? 자, 그러면 지금 북쪽에 눈이 오는가 의문형이에요. 그쵸? 그 다음 보세요. 자, 지금 화물차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 보시면, 자, 연달아 연달림 산과 산 사이, 바로 어디냐? 너를 남기고 온 작은 마을에도 눈이 내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 전체의 흐름과 보기를 봤을 때, 북쪽은 어딜까요? 그렇죠. 너를 남기고 온 그 마을, 바로 어디냐? 고향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나와 있는 정보를 가지고 채워주시고 모르시면 그냥 넘어가요. 근데 요 정도는 알 수 있잖아. 자, 잉크병에 얼어드는 그러니까 어떤 밤일까요? 추워요. 그죠? 추운 이러한 밤에 지금 눈 내리고 있는가라고 했으니까 아마 겨울밤이겠죠. 여러분이 읽으면서 항상 시 공간을 잘 체크해 주시고 어쩌자고 잠을 깨어서 차마 그리운 곳 차마 그리운 곳이 어디예요? 바로 고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더 안 읽어도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야. 그럼 상황을 생각해 보자. 어쩌자고 잠을 깨요. 사자는 아마도 이 추운 겨울날 자다가 잠에서 깼나 봐. 근데 바깥에 아마도 눈이 내리고 있겠지? 그리고 그 눈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를 남기고 온 고향에도 지금 여기처럼 눈이 내리고 있지 않을까? 눈이 내릴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눈이라는 건 뭐야?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되겠네. 이 정도 보시고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바로 보세요. 대부분 지금 1번을 맞췄는데 지금 예를 들어 틀린 사람들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눈이 오는가 쏟아져 내리는 건데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부감이야. 지금 오고 있는 건 눈이잖아요. 그쵸? 근데 눈은 내 고향을 떠올리게 하는 대상이야. 여러분 거부감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이런 것들 볼 때 여러분들 보세요.
이렇게 시어가 나올 때 얘만 보지 마시고 반드시 뭐냐? 시를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돌아간, 달리는, 그럼 보세요. 굽이굽이 돌아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달려요? 느릿느릿 달리고 있어요. 이게 1번에 2번. 그럼 여러분 느릿느릿 달리고 있는 이 표현 때문에 긴장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어의 의미라는 거는 보기를 통해서 여러분 찾을 수 있는 거 찾아주시고, 근데 너무 이 시를 읽을 때 혹은 문학 어떤 소설을 읽을 때 너무 하나하나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읽어요. 자꾸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 내신도 어렵고 수능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그리움인가 봐. 화자의 상황 정도만 이해하시고 나머지는 이렇게 물어볼 때 그 물어본 시행을 찾으시고 그 앞뒤의 문맥을 보시고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의 시험의 트렌드는 수능이든 내신이든 계속 이러한 형태로 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철길에서 화물차의 검은 지붕으로 묘사의 초점이 이동한 건 맞아요. 시행을 좀 다시 보겠지만. 그럼 정적인 이미지인데 여기 보세요. 백무선의 철길이고요. 달리는 화물차의 검은 지붕 아니에요? 그럼 정적이에요, 동적이에요? 동적이죠. 괜찮으시죠? 그러니까 명시적으로 판단하세요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기 이미 달리는 검은 지붕이라고 써져 있는데 이걸 정적인지 아닌지를 고민하시면 안 되죠. 괜찮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가느냐 안 가냐의 차이예요. 자, 그 다음 얼어두는 현상을 활용했어. 화자가 처한 현실의 변화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여러분 얘가 처한 현실은 지금 고향에 가지 못하고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어떤 변화의 가능성, 이게? 그럼 이거는 그냥 춥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현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틀린 사람 반성하시고 맞춰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잠이 깬 자신에게 어쩌자고 잠을 깨워서 어쩌자고 어쩌라고 어찌하라고 이런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뭐야? 의문을 던진 거 맞고요. 현재 상황에서 느끼는 애달픈, 왜 애달퍼요? 이러면 애달프다, 약간 슬프다라는 거예요. 약간 애가 달면서 슬프다. 자, 뭐냐면 지금 얘는 고향에 못 가고 있잖아요. 고향을 그리워하고 있잖아요. 약간 애달픈 거죠. 괜찮아요? 네, 이 정도 봐주시면 되고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시고요. 괜찮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 3번으로 가셔야죠. 왜냐면 가가 있으니까. 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가에 해당하는 설명에서 특별히 지금 문제가 될 만한 게 없어서 저는 넘어갈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문제가 될 만한 거는 4번과 5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보고 있어요. 자, 답은 지금 대부분 잘 맞추셨는데 질문을 해볼게요.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했잖아요. 자, 그리고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여러분 얘는 서술어를 같이 쓰고 있어요. 뭐뭐에 대한, 뭐뭐에 대한, 이게 지금 같이 쓰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위 시에 시가 고향이 돌아가야 될 근원적인 고향이라고 써있긴 해요. 근데 이렇게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왜 틀려요? 난 맞는 것 같은데. 아니, 난 가만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얘들아. 나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자, 그럼 봐봐. 모르겠는데? 그럼 넘어가세요.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자, 모르겠는데 넘어가시고 가를 보시면 나머지 가는 문제되지 않아요. 차마 그리운 곳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근원적인 공간, 거기 있었잖아요. 고향은 근원적인 공간. 고향에 대한 애틋함. 자, 그래서 그 애틋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끊어지니까 일단 가는 맞네. 그럼 여러분이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사실 가에 대한 이 설명은 맞는 얘기거든요. 이따 네, 맞는 얘기인데. 자, 이거는 이따 설명드리고 내가 이걸 판단하지 잘 못하겠어. 그럼 물음표 하시고 나를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자, 나시 가볼게요. 자, 마음의 고향이라는 거는 일도 있다는 얘기죠. 원래 요게 마음의 고향 1 소설이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근데 어떤 작품으로 가든 여러분 비슷해요. 자, 우리가 이미 여기서 이 고향은 상실된 과거에 되게 긍정적인 고향의 이미지고 아마도 그래서 제목이 마음의 고향인가 봐.
자, 시를 읽어볼 건데 내용이 없어요. 자, 왜 그곳이, 우리는 이미 그곳을 알고 있어요. 어디죠? 고향이에요. 왜 안 잊혀지는지 몰라. 우린 알고 있죠? 이미 상실됐지만 그곳을 얘가 그리워하고 있구나.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제가 다 안 읽을 건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럴 수 있어요. 다름쟁이 살이긴 우리 밭. 그 건너에 논실 위센밭.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잖아요. 설명은 해드릴 텐데 실제 예를 해석하지 못해도 전혀 문제푼데 지장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를 풀면서 모르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그냥 읽을 수 있는 부분으로 읽자. 자, 일단 저는 설명은 드릴게요. 이센이라는 거는 이어진 이런 말이고요. 지금 사투리가 쓰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이렇게 약간 논이 있으면 논이나 밭이 이렇게 가름을 탄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볼록한 부분, 밑에 좀 파인 부분 이렇게 약간 올록볼록한 그렇게 이제 가름마가 타진 그 긴 우리 밭, 그 건너의 논실. 여러분 논실은 마을 이름도 되고요. 또는 어떤 그 논 옆에 흐르는 시냇물 요 정도도 됩니다. 그래서 굳이 얘를 해석하지 않고 가셔도 돼요. 그러면 산에 긴 우리 밭, 그 건너 논실로 이어진 밭 이런 정도가 되겠죠. 설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는 집착하지 마시고 그냥 그곳이 안 잊혀지는지도 몰라 라고 해서 밑에를 쭉 여러분이 빠르게 보시면 별 내용이 없죠. 그냥 고향의 이미지들이 감각적으로 쓰여져 있어요. 뭐 촉각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시각이라든가 그쵸? 그래서 되게 감각적으로 고향의 이미지가 있고 여기 지금 중간에 보시면 이런 거 있잖아요. 요게 여러분 누구예요? 그 고향 사람들 거기에서 이웃이라고 쓰여져 있는 그거죠. 그거? 네. 그 사람들이죠. 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웃음소리, 청각적 이미지. 자,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지금 고향의 이미지를 계속해서 여러분 그려지고 있더라. 굳이 제가 읽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런 고향의 이미지를 그려지고 있더라. 자, 그럼 2번 가도 되고 3번 가도 됩니다. 자, 요거 한번 보세요. 2번 한번 보시면 자, 이제 요거 나머지는 맞는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니은을 잘 보세요. 이게 분명히 읽을 때는 전체적인 내용이 없는 시들, 감각적으로 묘사된 시들은 내용이 실제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미지만 보고 넘어가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밑줄을 긋고 물어보는 경우에는 앞뒤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니은을 보세요. 여기잖아요. 자, 앞뒤를 볼게요.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따르르 따르르 무엇이 물살을 헤치는 소리 같기도 하고 그럼 여러분 이 따르르 따르르가 이런 소리 같기도 하고 이런 소리 같기도 하다는 거죠. 정확하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면 니은을 보시면 자 유년의 화자가 누군가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물소리로 느낀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들었어. 근데 그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하고 라는 거지 두 개를 동일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소리, 자, 어떤 소리가 나를 부르는 소리 같기도 하고 물소리 같기도 하더라 이런 얘기인 거죠. 네, 문맥만 잘 읽어주시면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나에 대한 것도 여러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여길 가볼게요. 4번. 3번에 4번. 자, 무엇이 부르는 것 같았던 언덕을 표상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비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얘는 이미 말이 안 돼요. 왜요? 거기에서 뭐라고 했죠? 이 고향은 이미 상실된 공간이에요. 마음속에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그런 얘기가 언급도 안 돼 있고 얘가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를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미 나로 뚜렷하다고요. 대지고든 보정고든 마찬가지입니다. 내신할 때 여러분 그 기말고사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여러분이 독서나 3학년 내신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실제로 되게 어렵고 길게 쓰여진 것 같지만 답이 명시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엉뚱한 거에 고민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일단 패스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되더라고요.
자, 그 다음 나를 보시면 자꾸 안 잊혀지는지라는 표현을 통해 내면에 존재하는, 그쵸? 마음속의 고향이잖아, 제목 자체가. 그 고향에 대한 변함없는 애정.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가 그리워하는 거겠죠. 여기에서 내 마음속에 사랑 춤추고 있잖아요. 계속 기억 속에 되살아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맞는 내용이고, 자, 답은 나왔으니까, 자, 얘만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여기, 요게 조금 여러분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명확하지 않다고는 보여요. 근데 얘가 맞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앞에 시를 보시면 눈을 복된 것으로 인식했어요. 그럼 이게 어떤 의미냐면, 자, 내가 너를 남겨온 그 고향에 복된 눈이 내리는가. 그럼 이때 복되는 어떤 축복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러한 어떤 축복의 이미지를 여러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떠올리고 있고, 축복받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러면 근데 그 축복받기를 바라는 고향이 결국 어떤 공간이죠? 내가 가고자 하는 고향이었잖아요. 그쵸? 내가 가고자 하는 고향의 이미지라고 여러분 써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결시켜서 일단 고향에 내리는 눈이 복된 것으로 인식했어. 즉, 긍정적인 걸로 인식했고, 그 눈이 그곳에 남겨놓은 사람들, 내 고향에 복된 눈이 내려. 자, 그래서 그곳을, 이 고향을 긍정적으로 인식함으로써 고향에 돌아갈 날에 대한 기대를 드러내고 있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조금 여러분 이런 것들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답을 찾으시려고 하시면 안 돼요. 자, 요 정도 보시고요. 자, 뒤쪽 넘어갑니다. 필요한 내용들은 뒤쪽에 여러분 분석 노트에 다 써있고, 이 복된 눈에 대한 설명도 조금 더 제가 써드렸어요. 자, 참고로 여러분 필요한 건 읽어보시면 되겠고, 자, 그 뒤로 갑니다. 자, 이제 요 작품. 오늘 수업하는 작품 중에 메인이 얘예요. 요거. 사막 얘기. 자, 요게 이 사막을 건너는 법 자체, 이 소설 자체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작품은 둘째 치고 요거랑 뒤에 나오는 수필이 있어요. 그 두 개만 조금 잘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이런 소설을 읽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정보가 있긴 있는데 약간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배웠던 소설 같은 경우, 큰산 같은 경우는 정보 자체가 안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얘는 그래도 대체로 문제를 풀 수 있는 정보는 다 나와 있는데 이걸 여러분이 일단은 재구성해야 되는 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비에 관련된 이 얘기가 도대체 이걸 왜 넣은 거고, 얘는 왜 이 노인이 자기에 대한 도전으로 느끼는지에 대한 거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써있긴 써있는데 여러분이 이해할 정도로 충분한 정보가 쓰여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얘는 제한된 정보도 있고 순서도 뒤죽박죽이어서 여러분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얘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설명을 주지 않아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라는 걸 일단 알고 가실 수 있으세요. 그래서 읽었는데 난 도대체 얘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라는 소설들은 사실 내용 자체를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문제는 없으니까 대략적인 상황만 보고 가셔도 되더라. 자, 7번 문제 먼저 볼게요. 이 7번 틀린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신체의 감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청각, 후각, 시각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청각을 통해서 현실에 대한 타인과의 인식의 차이. 자, 과거 경험을 후각화시켰다. 그 다음, 긴장 상태에서 극대화된 감각의 체험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 또는 현실에 대한 측면. 근데 여기 보시면 전쟁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죠. 그럼 여러분이 보시면 이거예요. 아, 나라는 인물은 전쟁을 겪었구나. 근데 이거 역시도 정보가 다 안 나왔어요. 여러분이 전쟁하면 뭐가 떠올라요? 아니. 시대적인 배경. 대부분 6.25를 떠올리잖아요.
실제로 여러분이 배우는 대부분의 전쟁 소설이 6.25예요. 근데 이 소설은 맞아요. 띵동땡. 네, 잘했어요. 자, 여기서의 전쟁은 베트남 전쟁을 얘기합니다. 이 베트남 내전이 있었을 때 우리나라가 이제 참여했었죠. 그래서 미국도 참여하고 우리나라도 참여해서 이 베트남이 공산주의 국가로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전쟁을 치렀는데 어쨌든 공식적으로는 미군이 제대로 이기지 못한 전쟁 중에 하나죠. 어쨌든. 자, 근데 이제 어떤 전쟁의 처음이 드러나 있구나. 자, 그 다음 또한 체념 상태를 흔드는. 자, 그럼 얘는 지금 현실에 대한 어떤 체념이 있는데 그 체념을 흔드는 어떠한 사건을 얘가 주시하더라. 그러면 얘를 뭔가 흔드는 사건을 찾아야 돼. 자, 그리고 그로 인한 범민이 있고, 자, 그리고 그 범민을 행동을 통해서 제시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윗글을 읽을 때, 자, 이걸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뭘 기억하냐면, 얘가 전쟁을 겪었고, 그걸 지금 뭔가 감각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고, 얘를 흔드는 사건이 뭔가를 찾아보자. 그냥 그 정도만. 디테일한 감각까지는 여러분이 무시하고 일단 읽으셔도 돼요. 그럼 가볼게요. 자, 이 앞에서부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이 소설은. 자, 보세요. 일단은 나니까 얘는 1인칭이에요. 자, 집에 도착한. 그럼 얘는 집이라는 거야, 지금. 항상 말하자면 시 공간을 잘 체크하셔야 됩니다. 자, 베일에 가인 듯 모든 사물, 모든 사람들로부터 나는 차단됐다라고 느껴요. 이런 보통은 현실 속에서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차단됐다라는 느낌을 보통은 많이 안 받거든요. 그럼 얘는 왜 이런 걸 느낄까? 그 다음, 집에서, 계속해서 여러분 집을 반복해주고 있어요. 자, 그 첫날 아침을 나는 이상한 비현실감 속에서 맞이했다. 자, 일단 여러분이 얘는 뭔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2단 보세요. 이런 전선에서. 여러분, 전선이 뭐죠? 여러분 뒤에 분석 노트 다 넣어드리긴 했습니다. 이거 전선이 뭐예요?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자, 전쟁 또는 싸움이 일어나는 맞아요.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에요. 진정해. 자, 전쟁이 일어나는 곳에서 이런 일상적인 소리가 웬일이지? 여러분 이 말 이상하지 않아요? 얘가 있는 이곳은 어디죠? 집이에요. 계속 그래서 집. 항상 말하자면 반복되는 건 중요하다고요. 얘는 집인데 이곳을 어떻게 느껴요? 전쟁터라고 느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뭘 느껴야 되냐면 아니 얘는 집에 왔는데 이곳을 전쟁터라고 느끼네? 자, 이런 전선에서라는 느낌은 어떤 긴박한 위기에 대한 생생한 의지였다. 그것은 아직도 내 몸에 밴 전쟁의 냄새였다. 자, 이게 아까 후각, 과거에 대한 기억 이 얘기죠? 그죠? 자, 그럼 보세요. 이 사람은 집에 돌아왔지만 아직 전쟁의 경험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까지 괜찮아요? 그걸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얘가 이런 일상의 소리를 들으면서도 지금 아직 현실로 돌아오지 못했구나. 자, 지금 전쟁의 기억에서 벗어나지 못한 상태다라는 거 정도만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나와줘, 이거. 도부종소리, 유행가 소리 따위가 여러분 뭘 말하는 거냐면, 일상의 소리예요. 그냥 이거는. 자, 일상의 소리를 의식했을 때, 그 말은 뭐냐? 이곳은 전쟁터가 아니구나. 그냥 내 집이구나. 라는 걸 의식했을 때, 나는 어떤 느낌이었냐면, 맥이 풀리는 것 같았다. 자, 나의 안에 있는 긴박감에 비해서 밖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태평스럽고 패덕스러웠다. 여러분, 패덕은 뭐냐면 비도덕적이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일상을 경험하면서 삶은 너무 나르네, 무의미해.
비도덕적이야. 나는 이런 남이 여자친구예요. 학교 공부, 그리고 아틀리에, 화실, 아마 이쪽 관련 전공인가 보지? 화실도 예외일 수는 없었다. 나는 그러한 일상과의 관계를 다시 시작할 흥미도 관심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일상에 돌아왔지만 이 일상이 너무나 무의미하고 너무나 나른하고 아무런 흥미와 관심도 없는 무의미하게 느끼고 있구나 이거. 그럼 왜 그럴까? 그게 안 나왔어요. 왜 그럴까? 우린 몰라. 왜? 천재는 겪어본 적이 없으니까요. 자, 밑에 한번 볼게요. 자, 밑에 보시면 며칠 전이라고 과거 얘기가 나오고 나는 D 고지에서 전투 중인 삐삐삐 연대까지 물을 실어다 주려는 명령을 받았어. 그러면 얘네들은 다 과거예요. 며칠 전 과거. 그 다음에 얘는 더 과거죠. 이때는 뭐예요? 과거. 지금 전쟁의 상황인 거예요. 자, 얘는 며칠 전에 가방에서 자기 여자친구인 나미한테 이 전쟁터에서 겪은 일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제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얘네가 지금 전쟁 중인 삐삐삐 연대 근처에 물이 없는 거야. 그래서 물을 실어다 주려는 명령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야? 전쟁 중이에요. 그럼 얘네가 물을 실어다 주다 어떻게 될까요? 죽을 수도 있어요. 적군의 총에 맞아서. 근데 어쨌든 얘네들이 지금 음료가 없으니까 목말라서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한테 이제 물을 실어다 주려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밤에 가고 있어요. 왜요? 낮에는 너무나 노출되잖아. 그러니까 밤에 아주 깜깜한 밤에 아주 조그만 헤드라이트만 켜고 아주 조용히 지금 물을 실어다 주고 가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자 얘가 지금 요 묘사된 부분들을 한번 쭉 보세요. 자 헤드라이트 반경 속에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서 왜냐면 다 깜깜한데 아주 조그만 불빛으로 지금 바깥을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때는 사물이 극도로 정밀해져서 아주 자세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화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어. 여러분 지금 이 영화처럼 눈 속으로 뛰어들었어. 그러면 헤드라이트가 지금 자동차가 가면서 조금씩 그 앞에를 비춰주겠죠. 그럼 그것들이 굉장히 분명하게, 왜냐면 주변은 깜깜하니까 그 헤드라이트가 비춰진 부분만 아주 분명하게 보이겠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잘 보이더라. 근데 여기 밑에 상황을 보시면 자, 그걸 보고 있는데 온갖 사물이 내 심장에 맞닿아 있는 듯한 느낌을 들었어. 자, 그리고 나서 지금 나방이 죽는 얘기들이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얘기들 한번 보세요. 혈관 속을 움직이는 피의 손에마저 느낄 듯한 아주 예민한 감각. 자, 이런 얘기들을 왜 하는 거죠? 모르고 읽었잖아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근데 이거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얘네 상황 전제가 전쟁 중이에요. 지금 깜깜한 밤에 물을 실어다 주고 있고 근데 만약에 적에게 발견되면 언제든지 죽을 수 있는 바로 뭐냐면 긴장감이 최대치인 상태예요. 그러니까 불도 그냥 헤드라이트만 켜고 조심조심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헤드라이트에 비춰지는 그 사물들을 되게 예민하게 볼 수밖에 없어. 왜? 적군일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아주 예민하게 온갖 감각을 살려서 지금 얘가 그 바깥을 보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을 받는 거야. 무언가를 봤을 때 내 심장이 맞닿아 있는 듯한 그리고 마치 내 혈관 속에 움직이는 피의 흐름마저 느낄 듯이 아주 예민해진 상태라는 거예요. 이 모든 얘기들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주 최대치로 예민한 상태인 거예요. 자, 그 상황에서 여러분은 전쟁 가면 바로 죽어요. 이렇게 지금 나른하고 나태하고 지금 제 봐봐 저렇게 자다가 죽는다고. 태연이는 지금 자기가 죽는지도 모르고 죽는다고. 자, 그런 상황에서 둘이 대화를 합니다. 둘이 대화를 해요. 똑같이 남이한테 내가 해주고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한번 봐봐. 자, 그러그러한 목소리로 말했어.
자, 그리고 밑에 쭉 내려가시면 쭉 내려가면 자, 동의 투덕은 시작된 거랑 식덕은이라고 해서 지금 남이한테 들려주는 얘기니까 주어체로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아주 예민한 그런 상태에서 근데 시간이 지나면 조금 적응이 되겠죠? 그래서 일상의 얘기를 지금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문제는 뭐야? 중간에서 지금 엔진이 고장이 났고요. 날이 밝았어요. 여러분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을 것 같아요? 누가요? 그쵸. 이 한일병이 죽습니다. 여러분, 이 차일병이 나예요. 이 차일병이 나야. 자, 이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얘네가 엔진이 고장나고 거기서 지체하는 동안 날이 밝았고, 그래서 결국은 적들의 눈에 띄게 됩니다. 그래서 충격을 받아요. 근데 나는 다행히 부상을 입고 살거든요. 근데 바로 옆에 있던 함정장은 죽게 돼요. 그런 경험을 했어. 그럼 여러분, 제정신이겠니? 제정신일 수가 없어요. 저렇게 태연이처럼 잘 수가 없다고. 언제 어디서 습격을 받을지 모르니까 굉장히 예민해인 거고. 그러니까 얘가 집에 온 첫날, 첫 순간, 그리고 그 집에서 만난 첫날 아침에 전쟁터인지 일상인지 구분할 수 없는 게 정상인 거야. 왜? 한순간도 마음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렇게 얘가 자고 있다가 일어났는데 여긴 전쟁터지. 근데 저 소린 뭐지? 라고 완전히 긴장감이 완전히 풀리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긴장감이 최고치인데 주변에 있는 이런 일상의 소리들은 너무나 나른한 거야. 긴장감이 없어. 그러니까 너무 나랑 괴리되잖아요. 일단 그것도 힘들어. 그 다음 두 번째, 얘는 전쟁터에서 바로 옆에서 가까운 사람이 죽었어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무가치한지를 본 거야. 아니, 생명이 존엄하다며. 근데 사람이 사리처럼 죽어나가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사람의 목숨마저, 중요하단 사람의 목숨마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의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얘는 뭐냐? 현실을 그냥 약간 체념하고 무의미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야. 이게 소설의 어떤 장면을 읽으셔도 지금 제가 설명해드린 이 내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가 전쟁을 겪었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들을 지금 갖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면 남이한테 이 얘기는 왜 한 걸까? 어쨌든 얘도 지금 너무 힘들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 어쨌든 간에 남이는 내 여자친구고 가까운 사람이니까 내가 왜 그랬는지 나도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좀 의지하고 싶고 공감받고 싶을 때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 왜 시험 못 봤을 때 내 점수를 굳이 공유하고 싶진 않지만 어쩌다 보면 친구한테 말하거나 어쩌거나 엄마한테 말하잖아요. 꼭 의도하지 않아도. 왜? 나 이게 시험 못 봤어. 나 너무 힘들어. 공감받고 싶어서. 근데 문제는 이제 그게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지금 어떻게 되죠? 그러게, 공부 좀 열심히 하지. 헐. 그러면 그다음부터 얘기하고 싶어요? 얘기 안 하고 싶지? 근데 남이가 약간 그런 성격이야. 얘가 한참 이런 얘기를 해주고 났어요. 그러자 남이가 뭐라고 했냐면, 그래서 사람은 몇 명을 죽여봤어? 약간 이런 질문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 나가 제대하면서 훈장을 타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이러는 거야. 그 훈장은 어떻게 타게 된 거야? 사람도 안 죽여봤는데. 막 이런 식의 질문을 하고 있는 거야. 나는 전쟁의 끔찍함을 겪었는데 나한테 몇 명을 죽여봤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으니까 남이한테 공감받지를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더 이상 그런 얘기를 누구에게도 왜냐면 가까운 여자친구마저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런 자신의 어떤 속마음들을 숨긴 채 이 힘든 현실을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고 얘가 견디는 이 현실을 사막이라고 표현해줍니다. 그래서 제목이 사막을 건너는 법이야. 이 힘든 현실을 버티는 법이라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버텼어요? 지금 그냥 체념한 채, 무의미하다고 생각한 채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그런 얘 앞에 누가 나타났냐? 노인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이 할아버지 얘기가 재밌어요. 근데 그 얘기가 맞아요. 어렵고 잘렸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너무너무 궁금해할 것 같아서 제가 뒤쪽 분석 노트에 사막을 건너는 법은 분석 노트를 2개 넣어드렸어요. 하나는 이 장면. 또 하나는 이 뒷얘기, 할아버지의 숨겨진 비밀 얘기를 실어놨습니다. 자,
이 할아버지는 언제부턴가 나타나서 무언가 잃어버린 물건을 굉장히 진지하게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이 세상 모든 게 아무것도 중요한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 자, 근데 이 노인이 하루도 아니고 오늘도야, 오늘도.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곳에 와서 잃어버린 물건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봤을 때, 아니, 이 세상에 저렇게 매일매일 와서 찾을 만큼 그렇게 중요한 물건이 뭐가 있어? 노인은 왜 저래? 설마, 오늘도 와서 찾으려고. 오늘은 안 하겠지. 라고 얘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찾지 못할 거야. 라고 나는 생각했어요. 왜? 그렇게 소중한 건 없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소중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데 노인은 아니, 소중한 건 있는 걸 하고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물건을 또 찾기 시작한다면 나는 내 무료함 가운데 심심하고 이 무의미한 생활 가운데 있는 나의 생활은 무너질지도 몰라. 이 노인이 또 나타난다면 그게 왜? 계속 가볼게요. 그 노인이 나타나서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거는 결국 계속 나에 대한 도전이라는 거야. 왜? 나는 이 세상에서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 대충 적당히 체념하며 살고 있는데 노인은 아니, 이 세상에 중요한 게 있어. 라는 걸로 계속 찾는다는 거는 나랑 정반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나와 같은 도전인 거고. 그리고 그렇게 중요한 게 뭐지? 나는 그런 게 없다라고 믿었던, 그렇게 버티고 있던 나의 생활이 무너질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노인을 기다립니다. 근데 노인이 안 나타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혹시 나타난다면 이렇게 된다. 라는 건데 노인이 나타납니다. 자, 그리고 어제와 거의 같은 장소에서 노인이 자전거를 멈추고 짐을 내린 다음에 똑같이 무언가를 찾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나는 견딜 수 없는 거야. 아까 말했잖아요. 노인이 또 그렇게 나타난다면 나는 내 생활이 무너지고 도전받는 느낌이고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 그래서 얘가 뛰쳐나가요. 아니, 무엇이 그렇게 소중해? 저렇게 몇 날 며칠 미친 듯이 진지한 얼굴로 왜 찾는 건데? 아니, 도대체 노인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방 밖으로 뛰쳐나와요. 이게 아까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범민을 행동으로, 그럼 이거예요. 뛰쳐나옵니다. 자, 여기 나오지 않은 뒷얘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 노인은 훈장을 잃어버립니다. 자기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나한테 아들 대신에 훈장이 온 거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 훈장을 갖고 있다가 이 훈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근데 얼마나 귀한 훈장이야. 아들의 목숨과 바꿨으니까. 그래서 얘가 여기 지금 매일같이 나타나서 훈장을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내가 알게 된 거야. 누구한테? 노인한테 얘기를 들어요. 노인한테 나가서 물어본 거야. 자, 그리고 이 노인한테는 뭐 손녀가 있고, 그 다음에 아들이 키우던 개를 자기가 지금 키우고 있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막 듣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제 생각을 하죠. 얘는 근데 이 노인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들에게서 약간 도전받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 훈장? 나도 훈장이 있잖아. 그래서 얘가 계획을 세웁니다. 노인이 잃어버렸다는 그 근처에 가서 내가 훈장을 숨겨놓는 거야. 그리고 그 훈장을 찾게 해주는 거지. 그리고 그 노인이 그걸 찾아서 너무나 기뻐하는 순간 사실은 그거는 진짜가 아니지롱 하고 자기의 거짓말을 밝혀서 노인이 잃어버렸던 걸 찾아서 기뻐하는 순간 그게 사실은 네 훈장이 아니야. 라는 진실을 깨닫게 함으로써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 라는 걸 알려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 계획을 세워요. 그래서 다 숨겨놓고 노인도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 뒤에 이야기예요. 그래서 노인이 왔어요. 그래서 같이 찾기 시작합니다. 노인하고 소년하고 이제 자기랑 같이 찾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얘가 찾아요. 아주 어색한 연기로 자기가 숨겨놨던 곳에서 훈장을 꺼내면서 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노인한테 줍니다. 그럼 얘가 기대했던 반응은 뭘까? 그 귀한 훈장을 찾아줬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는 마음이어야 되잖아. 근데 노인이 갑자기 이 남자를 째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 이런 멍청이 이러고서는 가버립니다. 그럼 나는 뭐야?
지금 나는 내 계획이 완전히 무너진 거야. 아니, 이걸 찾은 다음에 서프라이즈하고 찾게 해준 다음에 사실은 말이지 하고 진실을 밝힐 생각이었는데 노인이 기뻐하기는 그냥 나를 아주 경멸하듯이 쳐다본 다음에 이런 바보 같은 이라고 하고 그냥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뭐야 이게. 자, 그때 얘가 이제 그걸 던져버려요. 나도 어차피 훈장이 필요 없어. 버려요. 나한테는 아무것도 가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때 소년이 뭐라고 하냐면 버릴 거면 절 주세요. 같이 있던 그 동네 소년이. 그래서 훈장을 받으면서 그 소년한테 진실을 듣게 됩니다. 사실은 이 할아버지가 훈장을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버린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관점입니다. 왜 버렸냐면 아들 대신 온 거죠. 사실 노인한테 훈장이 중요할까? 아니죠. 아들이 더 중요하죠. 그럼 아들이 죽고 나온 훈장이니까 이게 얼마나 싫겠어. 그래서 자기가 버려버린 거예요. 자, 버려버렸어.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아들이 키우던 개를 가져와서 키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 개가 아들이 키우던 개가 아닌 거예요. 떠돌이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노인이 했던 말들이 다 거짓말임이 밝혀집니다. 소년을 통해서. 나는 엄청 충격을 받아요. 왜냐면 노인이 이 지금 굉장히 무언가에 집착하면서 찾고 있다라는 거를 알고 나서 아니 전쟁을 겪은 나한테 있어서 이 세상에 중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라는 진실을 자기 딴의 진실을 노인한테 알려줘서 노인을 약간 체념하게 만들고 싶었는데 이미 노인은 나랑 똑같은 바닥이야. 이미 극한의 상태를 겪은 거죠.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쵸? 며느리 막 도망가고 손녀 죽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얘는 바닥을 겪고 있고 충격을 받은 상태인데 내가 그 할아버지를 놀리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입장에서는 이미 내가 훈장을 버려버렸는데 이 훈장은 그럼 내 거야? 아니잖아요. 제가 숨겨놓고 연기를 한 거지. 그걸 알아차린 거야. 그냥 바보 같은 놈. 나에게 현실을 다시 일깨워 주더니 그럼 할아버지는 뭐냐? 견디는 방법이었던 거예요. 자기가 훈장을 버려놓고 아들이 죽었고 그리고 손녀도 죽었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게 맨정신으로는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거짓말을 만들어 놓고 그 거짓말이 진짜인 것처럼 믿고 행동하면서 겨우겨우 이 부정적인 현실, 사막을 견디고 있었던 건데 이 나라는 애가 뭣도 모르고 나한테 진실을, 이 할아버지한테 진실을 다시 깨닫게 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짜증이 난 거야. 내가 지금 거짓말로 거의 버티면서 겨우 살아왔는데 니까짓게 지금 진실을 파헤쳐서 나를 이렇게 다시 바닥으로 끌어내려? 에이 바보 같은 놈 하고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 모든 상황을 소년의 말을 통해서 할아버지의 말이 거짓말이었다라는 걸 알면서 자기가 퍼즐을 맞춰본 거야. 아, 이런 거였구나. 내가 진짜 노인 말대로 바보 같았구나. 나 혼자 이렇게 사막을 겨우 버틴다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우습게 봤던 저 노인이야말로 진짜 나보다 더한 극한을 경험하고 있었고 저 노인의 거짓말이 그 노인이 사막을 건너는, 즉 이 부정적인 현실을 건너는 하나의 방법이었구나.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노인을 골탕 먹이려고 했었잖아요. 그걸 깨달으면서 이야기를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이 이야기 자체가 지금 말한 스토리들이 친절하게 쓰여져 있으면 괜찮은데 어떻게 끊어지느냐에 따라서 내용을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리고 나라는 인물이 왜 이런 상태에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조금 이해하시면 숙제하실 때 조금 편할 것 같아서 이미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이 거기까지 이해하지 않으셔도 문제 푸는데 지장은 없어요. 자, 근데 여기까지 하시면 조금은 이해가 되시죠? 다현이 화났어? 네, 조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7번 한번 볼게요. 지금 7번 많이 틀렸는데 자, 요거 1번은 괜찮을 것 같고요. 2번 한번 볼게요. 자, 이런 어떤 일상의 소리를 듣고 가끔 이 일상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태평스럽다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남들과 조금 다른 그런 현실인식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얘가 전쟁터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 3번을 보시면 자,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아까 이제 요 얘기는 이게 전쟁터라는 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하고 가셔야 돼요.
전쟁의 상황에서 얘가 물을 수송하고 있고 약간의 불이 켜져 있고 거기에 지금 벌레들이 지금 뛰어오는 것을 지금 얘가 극도로 예민하게 지금 느끼고 있는 거는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자, 그 다음에 4번. 자, 방향을 잃은 나방들이 떼를 지어서 차창에 부딪혀 죽는 것을 목격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금 바로 이 전쟁의 긴장 속에서 감각이 극대화돼서 관찰하고 있는 그냥 외부의 상황인 거예요. 그냥 외부의 상황인 거지. 이게 얘가 전쟁의 실상을 다시 한번 깨닫는다라든가 아니면 체면적 현실을 갖게 된다는 얘기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얘가 체면적 현실 인식을 갖게 되는 거는 뭐 그 옆에 있던 동료가 죽는다든가 아니면 현실에 돌아와서 느끼는 감정들인 거지. 이 당시에는 지금 전쟁의 상황에서 적이 언제 나타날지 몰라서 굉장히 예민하게 주변의 사물들을 보고 있는 장면이다. 그럼 요거는 어렵죠. 자, 그리고 나서 얘는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여기. 자, 여기까지 보시고 지금 나머지 틀린 문제들이 있는데 요 장면에서 요 정도면 여러분 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조금 보는데 자, 나머지 지금 7번까지 해서 혹시 질문. 그럼 이건 말이 안 돼요. 노인은 변화된 모습이 없었어요. 계속해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노인의 행위가 중단될 것임을 나는 예감을 해요. 왜? 이 세상에 정말 중요한 건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이걸 통해서 예감하는 거는 아니에요.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괜찮아요? 자, 일단 오늘 요거 사막을 건너는 법만 여러분이 조금 잘 아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러분 7쪽 볼게요. 힘드시겠지만 조금 요거 마무리하고 쉬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 타미인국, 속미인국 여러분 같이 한번 봤었잖아요. 근데 9번처럼 자, 9번처럼 이렇게 천상, 지상으로 이렇게 나오는 표현들 조금 잘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지금 11번 틀린 친구들 9번, 11번 틀린 친구들이 조금 많거든요. 그 얘기를 조금 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이 9번 문제를 잠깐 보세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해석도 해석이지만 이걸 갖고 감상으로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천상의 시간, 지상의 시간이 모두 나타난대요. 자, 근데 천상은 어떤 거냐면 생로병사의 과정이 없어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늙거나 죽지 않아. 그러니까 님과 나의 사랑은 영원히 지속될 수밖에 없죠. 늙거나 죽거나 변하지 않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러한 시간적 질서가 지상은 달라요. 지상은 생로병사가 있잖아요. 늙고 죽고 이별하고 영원한 사랑이 아니니까. 자, 그러니까 지상에 내려왔다라는 거는 얘가 지금 이별의 상태인 거고 그래서 이 과정에서 얘는 굉장히 힘들어 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화자는 지상의 물리적인 시간을 심리적으로 이 시간을 변형했더라. 즉, 주관적으로 바꿔서 표현했더라. 그리고 나머지는 뭐냐? 해석을 보면서 여러분이 이걸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발을 한번 볼게요. 대부분 아마 이거 대략적으로 해석은 되잖아요. 다 읽진 않고 제가 앞부분만 잠깐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천상, 지상의 시간을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이런 거 보세요. 자, 이 몸을 만드실 때 님을 따라 만드시니 한평생 연분이며 하늘이 모르겠는가? 하늘이 안다고요. 하늘이 님을 따라서 나를 만든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천생연분이라는 거를 하늘이 모르겠는가? 아니, 하늘이 안다고요. 자, 나 하나 젊어 있고 님 하나 나를 사랑하시니 이 마음과 이 사랑을 비교할 때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봐봐. 우리 천상에서는 젊다 라는 개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생로병사가 없어.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이미 뭐예요? 지상의 관점인 거예요. 자, 평생에 원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자 하였는데 늙어서 무슨 일로 왜 따로 두고 그리워하는가? 자,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젊었다, 늙었다 이런 거는 지금 지상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상은 뭔데? 이런 거죠.
엊그제 님을 모시고 있어요. 영원한 사랑이니까 님과 함께 있고 방한전에 있는 요거예요. 요게 지금 천상. 영원한 사랑, 님과 이별하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그 사이에 어찌하여 하계에 내려오니 이게 지금 지상이에요. 그 다음 이런 것도 보세요. 인간은 유한한데 인생은 유한해요. 이거 다 지상이잖아요. 자, 근데 무심한 세월은 자, 천상은 어차피 영원하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얘는 지상에 있고 이 무심한 세월은 물 흐르는 듯 흘러가는 거고 덥고 서늘함이 여름과 가을이 때를 알아 가는 듯 다시 오니 즉 시간이 세월이 흐르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봐. 인생은 유한한데 세월은 자꾸자꾸 흘러가요. 이 개념도 지금 무엇의 개념이에요? 지상의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 잠깐 끊고 이 첫 번째 문제를 보면 9번 문제를 보면 염분을 하늘과 연결시켰어. 그러네. 근데 하늘이라는 건 천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인과의 사랑이 천상의 질서처럼 끝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거야. 하늘이 내려준 인연이야. 그럼 지속되기를 바라는 거야. 그러면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여러분이 삼위인국이나 성인국 보면서 거의 보지 못했던 선택지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게 요즘의 트렌드라는 거예요. 문학의 트렌드. 자, 그 다음 보세요. 젊었다, 늙었다, 지금 지상의 시간. 맞잖아요? 자, 그 다음 3년 전을 좀 오래됐는데 엊그제로 인식한다라는 거는 이게 얼마 지나지 않은 것 같아 라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임과 함께한 이런 시간의 기억이 아직 남아 있어서 물리적인 시간이 압축돼서 짧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 그 다음 인생은 유한. 자, 무심한 세월을 통해서 지상의 시간적 질서에 따라서 소망을 이룰 수 있는, 그쵸? 나의 목숨은 정해져 있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면 나는 계속 늙어가잖아요. 언젠간 죽겠죠? 그러니까 소망을 이룰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다는 얘기죠. 자, 얘네들이 어렵지만 여러분 뭐냐? 답은 쉬워요. 왜? 자, 덥고 서늘함이 가는 듯 다시 온다라는 말 자체를 시간의 흐름이라는 걸 안다면, 모르면 어려워요. 안다면 인과의 관계 단절에 따른 절망감으로 인해서 지상의 물리적 시간이 심리적으로 여러분 지연된 거예요? 아니죠. 지금 물리적 시간이 오히려 어떻게 느껴지는 거예요? 빠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시간이, 즉 덥고 추위가 가는 듯 다시 빠르게 시간의 흐름이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요거는. 그러니까 님과의 어떤 시간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듯한 그런 어떤 마음을 이렇게 빠르게 시간의 흐름으로 드러내고 있더라. 까지 괜찮아요? 자, 마지막은 여러분 지문만 짧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보세요. 요 지문이 조금 어려운데 요 지문은 여기 뒤에 나와 있는 11번 요 외적 고요와 내적 고요를 구분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외적 고요가 있고 내적 고요가 있는데 내적 고요는 마음의 평온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고 달을 보시면 필자는 고요함에 대한 통찰을 통해서 자신이 처한 공간에서 내적 고요를 추구하려고 하고 이를 통해서 불편이나 슬픔을 이겨내려는 동력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봐봐. 자, 지금 이 마지막 조금 힘드시겠지만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내가 예전에 살던 집 얘기를 쭉 하고 있죠. 그러면서 고요함이 더위를 이긴다라는 이 편에 말하자면 집안의 가훈처럼 이렇게 걸어놓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이 밑에 보세요.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 고요함이 이긴다고 한 말은 마음의 고요함을 이긴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마음이 고요한 사람, 즉
평정심이 있는 사람은 날씨가 덥든 아니면 시원하든 전혀 동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마음에 평정심이 있다면 시험 문제가 어렵든 시험 문제가 쉽든 흔들리지 않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괜찮니? 네.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 벚꽃출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외적인 요소에 흔들리지 않는 내적 고요의 상황이 된다면 저위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진짜 싸워서 이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자, 그리고 나서 오른쪽을 보시면, 오른쪽 보세요. 자, 내가 살던 이 집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합니다. 자, 내가 살던 이 시절은 어떤 거였냐면, 선친과 우리 형제들이 함께했던 굉장히 즐거웠던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시 되찾을 수가 없겠죠. 참고로 선친이라는 표현은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그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걸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아,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돌아가신 아버지를 지칭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 선친께서는 이런 말을 쓰면 안 돼요. 그럼 아빠가 죽었다는 얘기예요. 요거. 보통 우리 부친 이런 표현을 쓰죠. 자, 그래서 돌아가셨다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형제들도 뿔뿔이 흩어졌겠죠. 그러니까 그 즐거움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집이 굉장히 소중한 추억과 즐거운 기억이 있는 집이지만, 자, 우리의 삶이 벌써 바뀌었어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형제들은 뿔뿔이 흩어졌어. 그러니까 그 집이 너무나 그립고 너무나 좋지만, 그 집에서 내가 살게 된다면, 그 즐거움을 되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과거의 기억 때문에 슬픔만 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집에 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내적 고요를 이룰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나는 이 집이 아니라, 그립지만 이 집이 아니라 자연으로 돌아와서 살겠다.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고요한데 또 고요하니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고요함이다. 자, 무슨 말이냐? 내가 지금 자연에 왔어요. 임원에 왔어. 근데 이 임원이 고요해.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이냐? 외적 고요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또 고요하다라는 얘기는 이 얘기는 내적 고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내가 이 임원에, 자연에 와서 외적 고요가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런 슬픔에 흔들리지 않고, 슬픔에 흔들리지 않고 이겨낼 수 있는 내적 고요의 상태이니, 고요함에 고요함을 더하니까 진정한 고요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좀 어렵죠? 요걸 이해하셔야 이 문제를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더라. 뒤에 있는 문제. 자, 여기까지 보시면 얘네들은 여러분 괜찮지 않을까? 라는 것들. 말이 안 되죠? 누군가가 고요함이 이긴다. 이미 조용한데 이 말을 왜 써? 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은 외적 고요와 내적 고요를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군더더기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내가 보기에는 외적 고요의 상태와 내적 고요의 상태니까 같은 말을 두 번 쓴 게 아니죠. 근데 누군가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 말이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했던 얘기가 4번입니다. 3번, 4번, 5번. 지금 했던 얘기들이고요. 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나요? 힘드시죠? 자, 그렇게 하면 뭐 12번까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네. 5분 정도 여러분 쉬었다가 테스트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바로 볼 사람은 바로 보셔도 되고, 힘들면 5분 정도 쉬었다 보셔도 됩니다. 바로 볼 사람? 네. 네.